예, 안녕하세요. 예, 경혈학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인맥까지 끝내고 오늘은 동맥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동맥에 관련된 경락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함께 28종의 경혈에 대한 소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은 예전에 경혈학 총론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기경팔맥 중에 하나로서 인맥과 함께 온몸의 이제 정중앙에서 앞과 뒤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인맥은 인체 정중선의 앞면을 중심으로 분포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맥은 인체 뒷면의 기준에서 정중선이죠. 다만 인체 뒷면의 정중선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중요한 해박적 구조가 존재하는데 바로 척추에 해당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원나라대 14경 발위에 나와 있는 동맥의 경맥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개된 것처럼 척추의 형태들을 체표면에 표시하고 그 마디에 맞춰서 경혈들을 나열하고 있죠. 이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동맥을 중앙에 있는 경맥도의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한 자세처럼 살펴볼 수 있고요. 동맥은 한자적 표현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총괄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맥은 임신이라고 하는 특성적인 한자 용어에서 비롯됐다면 동맥은 몸을 주관하고 통제한다라는 뜻이죠. 특히 이러한 통제는 어, 상 탑다운 방식의 통제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정,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거나 어떠한 공동체를 통치한다는 의미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영어적 표현은 가버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O에서 정해준 동맥의 영어 기호 표현은 GV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경맥명을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출석 확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출결 진행 중일 거고요. 슬라이드는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맥과 함께 동맥은 기경팔맥 중에 하나이죠. 기경팔맥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단가에 의해서
처음 인식됐던 경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단과는 인체 건강, 그러니까 질병 예방과 또한 이제 불멸불사와 같은 영생이라고 하는 어떠한 관점에서 인체 수양하는, 그러니까 심신을 수양하는 어떤 방법론으로서 내단이라고 하는 실천적 행위를 했던 일종의 도가와 많은 연관을 맺는 집단들이었죠. 그런 내단 과정에서 얻어진 일종의 인체 체험적 현상들을 기경팔맥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맥이 인맥과 동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인맥과 동맥 자체는 이 내단 수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의학적 기혈관, 한의학적 기혈과 그 다음에 음양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일종의 흐름이라고 하는 사유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혈의 흐름, 음양의 변화,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체 내 신체적 변화를 관찰한 것을 기경팔맥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황제내경 시대에 들어와서 12경맥 체계 속에서 일부는 14경맥처럼 두 개의 경맥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나머지는 12경맥에 귀속되면서 인체 내에 공간적인 어떤 기능적인, 그러니까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는 공간적 분포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분포들은 질병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인맥의 경우는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로서 강조되는 경맥으로 황제내경에서는 언급하는 것입니다. 동맥은 이제 나중에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바로 이 뇌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신경계, 이 척수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경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생리학이나 해박 시간에 뇌를 중심으로 한 중추신경계와 척수의 역할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이 과거 전통적인 의료 기술 속에서 이 동맥이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표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문 골공론에 동맥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한글적 표현과 또한 동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황룡산 교수가 썼던 중국 친구 학술사 대강의 이 해당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소문골공론에서 나와 있는 이 동맥에 대한 유주 분포들은 일단 아랫배라고 하는 공간을 먼저 시작점으로 언급하고 있죠. 아랫배가 언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단 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이 동맥은 뇌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신경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을 아랫배라고 얘기한 이유는 옛날 사람의 실정적 경험이 내단가에 의해서 흘러왔고, 그것이 바로 단전이라고 하는 아랫배를 기준으로 하는 생명의 근원 지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러한 측정 때문에 동맥과 인맥은 출발 지역과 기원이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표 밖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일종의 비뇨생식기와 관련한 영역들이 비뇨생식기와 관련한 영역들이 그 출발 지역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거죠. 인맥의 경우는 주로 이제 전음부를 기준으로 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동맥의 경우는 후음부를 기준으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전음과 후음의 기준은, 전음은 일종의 비뇨기계와
그다음에 생식기를 언급한다면 후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종의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맥의 경우는 학문에 관련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문 주변에 존재하는 경맥의 공간적 분포는 바로 소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경락 총론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인체 공간적 분포를 삼음 삼양으로 나눌 때 소음의 공간은 인체 뒤쪽 안쪽면이라고 얘기했죠. 뒤쪽 바깥쪽은 태양이었다면 뒤쪽 안쪽은 소음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역이 동맥과 관련된 영역이기도 하고 그 핵심은 바로 항문을 중심으로 하는 후음부 골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소문 골공론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음 경맥이 동맥의 언급 과정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맥은 바로 척추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 등뼈, 그다음에 등뼈 중에서도 내단 사상가들이 핵심적으로 가졌던 거는 바로 콩팥에 해당하는 신입니다. 인맥의 경우는 내단가 입장에서 아랫배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궁을 비롯한 비뇨기계, 생식기계였죠. 외음부에 해당하는 영역이 내단가의 핵심 공간이었다면 몸 뒤쪽에 해당하는 공간 안에서 내단가들이 봤던 이런 어떤 공간은 바로 콩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후대 한의학 의가들에 의해서 결국 신은 원기와 관련한 장부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와 과정 때문에 결국은 신양, 신음과 같은 요소들은 원기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이 소문 골공론에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 과정에 결국은 내단가의 영향에 의해서 아랫배라고 하는 공통 분모, 그 다음에 생식 기능이라고 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서로 동맥과 인맥에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혼용되는 내용들을 이후에 여러 서적들은 특히 황제 내경들은 편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일종의 동맥의 유주 분포를 고유한 영역으로 세분화하려고 했던 거죠. 특징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공간을 동맥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문 기부론에서 언급되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후대 의서였던 난경에서 대대적으로 채택이 되고 이후에 십사경이라고 하는 경맥을 통해서 분화할 때 동맥의 대표적인 공간적 분포는 바로 이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뇌를 중심으로 하는 척추 중심,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동맥의 중심 노선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문헌에 따라서 동맥에 여러 가지의 파생된 노선들이 언급되는데 이런 파생된 노선들은 앞서 소문 골공론에서 언급됐던 흔적들을 일종의 내단가의 영향 또는 동맥의 병증의 형태에 따라서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28종의 동맥의 경혈들은 제1노선에 해당하는 영역에 다 분포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나머지 노선은 경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맥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3개의 추가적인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비뇨 생식기와 관련된 노선을 동맥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비뇨 생식기는 기본적으로 인맥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맥에서도 그 역할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콩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인맥에서는 콩팥에 대한 표현이 적극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콩팥이 공간적으로 인체 앞면에 있는 게 아니라 척추에 근접해서 뒷면에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옛 의가들의 입장에서는 비뇨생식기의 역할의 하나로서의 콩팥을 인맥보다는 동맥에다가 부여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콩팥의 고유한 경맥은 족소음 신경에 해당하죠.
그래서 족소음 신경과 동맥은 또한 밀접한 관련성을 맺기도 합니다. 동맥의 세 번째 노선은 바로 뇌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신경계를 강조하고자 하는 노선인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족태양 방광경과 관련성이 깊어지는 설명 방식들이 채택되어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족태양 방광경도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어, 방광의 역할보다는 뇌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신경과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응용되는 대표적 경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동맥의 제3노선은 족태양 방광경의 기시부인 눈을 중심으로 해서 뇌, 목덜미, 등 척추를 통해서 콩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콩팥이라고 하는 지점은 바로 동맥의 이 노선과 동맥의 3노선이 합류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맥을 기반으로 해서 양기의 대표적인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 전반에 양기와 관련한 병인 병기의 입장에서 보면 콩팥을 중심으로 해서 양기적인 해석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맥의 제4 노선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인맥의 노선과 거의 동일한 노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맥의 제4 노선은 인맥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건데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맥의 제4 노선과 인맥에서 말하는 노선이 구체화했었던 그러니까 기능적인 모습을 띈 해부학적 대상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동맥을 중심으로 하는 심장과 이 대동맥에 관련된 동맥계의 척추 내부의 노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인맥에서도 궁극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보면 이 대동맥의 현상을 관찰 대상으로 어떤 질병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한 점에서 동맥의 제4 노선은 나름의 모습에서 인맥과 공통된 공간을 언급함에도 해부학적 대상은 현재 보듯이 척추 안쪽을 위아래로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동맥계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동맥계의 대표적인 기경팔맥은 여러분이 이미 혹시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맥이기도 합니다. 인체에서 동맥계의 어떤 현상과 질병 현상들을 합쳐놓은 기경팔맥의 대표적인 것은 충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충맥도 마찬가지로 기경팔맥의 하나로서 기시 부위를 아랫배인 하단전에다가 단전 부위에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혈학 총론책과 총론 수업을 여러분이 한번 그 당시에 학습 일지나 내용을 복습해 주길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한 뜻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의 한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근원에서 세 개의 갈래가 생겨난다. 이때 말하는 세 개의 갈래는 인맥, 동맥, 충맥을 말하는 거고, 하나의 근원은 배꼽을 중심으로 한 아랫배 지역의 단전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내단가에 의해서 인식되어 있던 대표적 경맥들이 이 세 개의 경맥인데, 이 세 개의 경맥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서로 다른 양상으로 인체에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죠. 동맥은 바로 그러한 특징에 충맥과 관련된 요소들을 제4 노선에서 언급하는 건데, 충맥의 노선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인맥의 노선과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한 점으로서 동맥의 네 가지의 노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락맥에 대한 소개가 유주분포에서 언급될 수 있는데요. 영추 경맥편에는 동맥의 락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부위를 장강 부위라고 언급을 합니다. 장강 부위는 바로 항문을 중심으로 하는 꼬리뼈 지역을 언급하는데요. 왜 장강 부위를 동맥의 락맥이라고 얘기했을까 찾아보면 결국 이와 같은 해부학적 대상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장강이 항문 주변 지역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항문 질환은 소화기 기관 질환일까요? 혈관 아니면 다른 시스템적인 인체 계통 질환일까요? 여러분이 항문 질환을 나열해 보면 대부분이 항문 주변의 혈관성 장애로 생겨나는 질환이라는 것을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항문 주변의 관략근과 같은 측면의 질환도 있지만 항문 주변에서의 대부분의 증상의 표현은 항문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 혈관의 우혈과 관련된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동맥에 해당하는 락맥은 장강이라고 언급할 때 바로 이 항문 주변으로 하는 말초 혈관, 특히나 정맥성 혈관에 대한 표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정맥성 혈관들은 동맥의 유주 분포와 나란하게 분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딱 동맥의 유주 분포와 맞아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들의 소박한 사유에 의하면 결국 항문을 중심으로 하는 병증을 동맥의 락맥병으에다가 표함을 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항문의 병증은 동맥의 경맥 유주 노선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표상을 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동맥의 주변에 있는 근골격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항문과 관련된 요소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온 듯한 독태양 방광경과 관련된 척추 세운근과 관련된 옛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동맥의 유주 분포를 소개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이런 유주 분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병이었죠. 경락의 존재의 의미는 질병에 대한 표현과 그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적 선택에서 필요했던 지식과 기술입니다. 만약에 병이 없다면 경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락의 생리학적 모습보다는 경락의 병리학적 모습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맥의 병호를 통해서 동맥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거고, 앞서 설명드렸던 동맥의 유주 분포 중에 어떠한 유주 분포가 동맥의 병호와 가장 밀접한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동맥의 병호에 있어서 비뇨생식기, 신경계 유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현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지만 옛 문헌을 근거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척추 질환은 단순하게 척추의 골격 질환에 불과할까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척추가 뻣뻣해지고 활처럼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척추의 근골격 질환이 아니라 척추를 유지하고 운동시키는 신경계 장애와 관련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경련과 발작과 같은 상황들을 이러한 척추의 뻣뻣함과 활처럼 휘어진다라고 연결해 보면 오히려 동맥의 병우가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척추 병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은 간질 발작과 같은 현상에서 관찰 가능한 것인데요. 간질 발작은 궁극적으로 뇌신경이 과잉해서 흥분하면서 능동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을 때 불수의적으로 인체 전반에 나타나는 경련과 의식 소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동맥의 다른 병증을 보면 아랫배를 중심으로 유주 분포하는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결국 인맥에서 나타났던 증상들과 유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붉은 글씨로 써놓은 거는 제가 오늘 강조하는 동맥의 핵심 병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의 전병과 어린아이에서의 풍간질은 모두 어,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병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타 내용은 고전 문헌에 따라서 동맥의 병우와 또한 동맥의 병우적 어떠한 병인 병기적인 이야기와 동락맥에 대한 병우들이 각각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내용들은 이전에 총론 수업 때도 소개했던 것처럼 숙지하면 될 거고요. 총론 때는 여러분들 평가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 때문에 이러한 경맥 병우 하나하나를
어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출제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강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 유형으로 포함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당 병증들의 구분을 잘 해 주길 바랍니다. 구분을 잘 해 달라고 당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평가하는 방식은 객관식을 통한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서 쓰는 문제가 아닌 어 대부분은 여러분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서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방식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해당 문항들이 해당 사실들이 어떠한 경맥, 어떠한 경혈적 특징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잘 구분하는 어떤 구분 역량을 갖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동맥을 뇌와 관련된 경맥이라고 했지만 뇌와 관련된 경맥이 불과 동맥만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배우겠지만 뇌와 관련돼서 표현되어 있는 병증 또는 뇌와 관련된 공간에 분포하는 경맥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들 말고도 또 다른 경맥들이 마이너하게 분지 형태로 뇌와 관련된 요소들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뇌와 관련된 분지와 병증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맥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동맥, 오늘 소개드린 동맥, 그다음에 족양맥 위경, 족태양 방광경, 족수양 담경, 족걸음 간경, 그다음에 기경팔맥 중에 또 하나인 음교맥과 양교맥, 이러한 경맥들은 뇌와 관련된 병증과 유주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나중 시간에 이번 학기 나중 시간에 소개하겠지만 조경맥 위경은 신지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경맥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볼 때 위라고 하는 정상적 개념에서 소화 기능을 치료하는 경맥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것이 마이너한 부분인 거고요. 메이저한 부위는 신지 질환을 치료하는 특징이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신지 질환의 요소에 최근 들어서 위와 뇌와 장과 장내 미생물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병리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뇌, 장내 미생물은 서로 상호작용이 밀접하다라고 하는 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최근 서구 의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현대의학적으로 발견되는 과학적 근거들을 활용하다 보면 전통적으로 신지질환의 조경맥 위경이 쓰였던 사례들이 바로 이러한 측면을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면 조경맥 위경을 신지질환에 썼던 옛사람들의 선택은 매우 현명하고 실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뇌와 관련된 경맥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맥을 이해할 때는 결국 척추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경혈학 실습에서 동맥과 동맥에 해당되는 경혈을 찾을 때 핵심되는 사항은 척추의 마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동맥의 유주 분포를 꼬리뼈에서 머리 쪽으로 유주 분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척추의 모습들을 제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꼬리뼈가 있고 그 다음에 엉치뼈라고 하는 천골이 있고 엉치뼈와 꼬리뼈는 골반을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골반 위를 얹고 있는 허리뼈가 5개의 마디가 존재합니다. 허리뼈 위로는 가슴우리를 구성하는 12개의 등뼈가 존재합니다. 등뼈를 기준으로 12개의 갈비뼈는 앞쪽으로 이어지면서 가슴우리를 통해서 신장, 허파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슴우리 위쪽으로는 목뼈가 존재하는데
총 7개의 목뼈가 있으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뼈가 7째 목뼈인 소술뼈라고 알려져 있는 대추혈입니다. 대추뼈입니다. 그리고 목뼈 7개의 뼈 위에는 이제 두개골이 올려져 있는 것이죠. 옛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뼈를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하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옛사람들은 뼈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척추뼈를 어, 등뼈에서부터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뼈를 기준으로 첫 번째 마디라고 생각을 하고 등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를 총 22마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등뼈가 12개, 허리뼈가 5개, 그 다음에 엉치뼈가 5마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 22마디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목뼈 7개에 해당하는 것은 옛사람들은 척추뼈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척추뼈에 해당하는 개념의 한자표가 이 추자인데요. 이 추자를 쓴 개념은 목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쪽은 어떠한 이 마디의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사고하길 바라고, 목뼈 쪽은 그래서 그냥 항이라는 말로, 경이라는 말로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점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옛 문헌에서 등뼈에 헤아려 있는 숫자의 개념에 1추, 2추, 3추라는 식의 단위 개념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해부학을 볼 때는 7개의 목뼈, 2개의 12개의 등뼈, 5개의 허리뼈, 엉치뼈 하나, 꼬리뼈 한마디 개념으로 우리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엉치뼈는 사실 잘 보면 5개가 하나로 뭉쳐진 진화론적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러한 척추는 직립 형태의 인간의 진화 결과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굴곡의 형태를 띠면서 인체의 몸을 지탱하고 있죠. 이러한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형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척추는 마디와 마디의 관절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관절을 이루는데, 그 관절을 결국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가시돌기입니다. 이 가시돌기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척추의 마디를 헤아리기 때문에 가시돌기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MRI 사진을 통해서 보면 목뼈 쪽에 있는 가시돌기는 주로 지면에 대해서 수평한 측면을 가지고 분포하지요. 그리고 등뼈 쪽에 있는 가시돌기는 지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경사된 형태를 띠고 분포를 하고 있지요. 허리 쪽에 있는 가시돌기는 다시 지면에 대해서 수평한 형태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지요. 이러한 특징들을 구분해야 여러분이 척추의 마디를 헤아리는데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의 이런 돌기 형태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각각의 해부학적인 용어 표현들은 여러분이 이미 해부학 시간에 충분히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학습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등뼈 쪽에서 가시돌기의 경사가 결국은 어떠한 특징을 갖나요? 해당 등뼈의 위치에 비해서 아래쪽으로 표면에서 튀어나와 있다고 알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체표면에서 어떠한 특정 등뼈의 가시돌기를 찾으면 그 등뼈와 관련된 다른 해부학적 구조들은 다 위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파악해야 됩니다. 목뼈나 허리뼈의 경우는 대략 해당 척추뼈의 표준 위치와 가시돌기의 위치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이 해당 척추뼈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찾을 때 여러분이 촉진을 통해서 충분히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뼈의 경우는
이러한 체표면의 큰 차이 때문에 표면에 나와 있는 돌기만을 가지고 심부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들을 잘못 파악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치료적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죠. 한편 우리는 체표면에서 가시돌기를 찾고 자입하는 과정에 결국 자입 깊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척추의 뒤쪽으로는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척수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척수는 강한 황색 인대와 경막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색 인대와 그다음에 황색 인대 안쪽에 경막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한 호침을 통해서는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중추신경계를 손상 주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침술에 대한 어떤 역량이 오히려 일반 이상으로 탁월한 경우라면 과욕에 의해서 중추신경 손상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입 깊이를 고려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회피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점하고 관련돼 있죠. 그때 기준이 되는 해부학적 그 고려 대상은 바로 스파이널 프로세스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허리뼈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스파이널 프로세스의 길이가 대략 30mm 내외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30mm 내외라고 하는 거는 최표의 입장에서 30mm 정도의 거리까지는 결국은 척수에 도달하지 않는 깊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허리는 이와 같고요. 목 쪽에 가면 목 쪽은 조금 더 길이가 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뼈에 있어서 가시돌기 길이는 분명히 길지만 문제는 이 등뼈의 가시돌기 길이가 경사로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자침 시에는 표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빗변의 길이는 길지만 빗변에 직각하는 삼각형의 입장에서의 직각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이 빗변의 길이에 그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스파이널 프로세스의 길이를 이해할 때는 바로 스파이널 프로세스 앵글을 꼭 관찰해야 됩니다. 이 앵글 값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표면에서 들어가는 자입 깊이는 짧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앵글에 따라서 앵글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보면 탄젠트에 해당하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차이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은 가시돌기의 꼭지점에서 우리가 해당 척추부의 몸통에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찾는 데 위치 보정을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이 촉진과 여러분의 어떠한 추론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사고 과정을 겪기 싫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영상 진단 장비를 의료 진료 과정에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향후에 한의학적 영상 진단 장비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영상 장비의 진단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이러한 체표면에서의 촉진을 통해서 심부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을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연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의료사고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오진으로 기술될 수 있을 거죠. 이제 이러한 해부학적 뼈에 대한 표현 이후로는 다음에 체표면을 구성하는 촉지에 대한 구성 요소의 랜드마크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등 쪽으로 관찰 가능한 랜드마크적인 융기와 함몰, 돌기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은데요. 이 자료는 실험 친구 표면 해부학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등에서 보면 정중앙의 척추를 중심으로
척추의 양쪽으로는 척추 세흔근이라고 하는 근육 집단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척추 세흔근은 하나의 근육이 아닌 여러 종류의 근육이 척추를 지지하는 뒤쪽 바깥쪽 근육층을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집단들이 결국은 엉치 부위에서 허리, 등, 목덜미 영역을 각각 분포하고 있고, 척추에 가장 가까운 근육, 척추에 인접한 근육, 척추와 갈비 사이에 분포하는 근육으로 또 큰 분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용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9번을 보면 체표면에서 볼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엉덩뼈라고 하는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하는 라인을 촉지할 수가 있고요. 일리아 크레스트가 뒤쪽에서 끝나는 지역에서 위디 엉덩뼈 가시라고 하는 지역들을 촉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차표를 통해서 허리뼈의 위치를 추론하게 되고 엉치뼈의 위치도 추론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척추뼈의 어깨 쪽 뒤쪽으로는 어깨뼈가 존재하고 있고, 어깨뼈 중심으로 해서 내부 쪽으로는 등세모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층이 있고, 등세모근 아래층으로는 허리하고 엉덩이 쪽에서 위팔 쪽으로 가는 넓은 등근이 분포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구조들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부학 구조를 정확하게 명칭과 타멸 측정 방법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경혈의 올바른 타멸 위치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부학적 용어들을 한글 기반으로 꼭 숙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등 부위를 세부적으로 표현한 거 방금 소개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예, 어깨 세모근이라는 델토이드 머슬, 등 세모근이라는 트라페조이스 머슬, 그 다음에 어깨뼈의 안쪽 모서리, 어깨뼈 아랫가, 그 다음에 등 세모근의 위쪽 갈래, 그 다음에 목뼈의 소술뼈 등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은 거죠. 아울러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체표면에서 촉지할 수 있는 다양한 표지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용어들을 해당 부위에서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 등뿐만 아니라 엉덩허리 부위에서도 중요한데요. 이후에 경혈학 수업에서 계속 설명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2번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튀어나와 있는 위디 엉덩뼈 가시라고 하는 스피리어 포스티리어 일리아 크레스 포스티리어 스피리어 일리악 스파인이라고 하는 위디 엉덩뼈 가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엉치뼈와 허리뼈의 위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융기되는 표현들은 똑바로 선 자세에서는 이렇게 함몰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함몰되는 구조를 사실은 미술 교과서에서는 엉덩 보조개라는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마디들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마디에 해당하는 위치적으로 척추의 경혈들이 나열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찾는 경혈들은 모두 마디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디라고 하는 것은 융기와 융기 사이 공간을 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융기와 융기 사이 함보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융기를 체표 촉지에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현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이제 경혈학 교과서들은 바로 이렇듯 해부학적 단면 기준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고요. 잠깐 이제 1교시 수업을 멈추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휴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식사 후에 졸리는 학생들이 보여서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이 2시 44분이니까요. 2시 55분까지 휴식하고 입실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교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출석 2교시 입력하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맥에 포함되어 있는 28종의 경혈들을 유주 분포의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동맥은 분명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경맥이기 때문에 오히려 뇌, 얼굴과 머리를 중심으로 유주 분포를 먼저 시작하고 내려오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는 내단가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하단전, 그러니까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생명의 근원적인 역할, 그러니까 생명 유지원, 생명의 시작과 유지에 대한 역할로 핵심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핵심 경맥으로서 인맥, 동맥, 축맥 등 기경 8맥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유주 분포가 이와 같이 형성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단가들의 수연 방법에 따라서는 동맥이 머리에서부터 등, 허리를 거쳐서 내려가는 방식의 설명 방식도 고전에 나와 있었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총론 시간에도 소개를 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토대로 할 때 경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주 분포가 일방향,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양방향성이라 양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적 목적과 그다음에 현재 한의계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어떠한 기본적 공통점 때문에 이러한 설정되어 있는 순서가 마치 기혈의 흐름인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김우진 학생은 저기 그 비공개로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정다전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 이제 이게 합의된 내용이지 합의 내용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인체 질병을 인체 어떤 기능과 그다음에 그것을 의료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떤 사실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 한의학은 분명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되겠죠. 실용적인 측면이라고 함은 결국은 임상의학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들을 해소해주는 쪽으로 결과를 드러내고 검토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 줄어들 거고요. 실용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어떤 합리적인 지식과 기술들은 계속 강조가 되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현재 과도기 상태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이 현재 경영학 교과서에 여러 방식으로 혼용되어 있으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내용은 그러한 혼용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 교과서의 다양한 내용들은 대학에 따라서 아니면 임상가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적인 의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구나 그리고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장해서 학습하는 데 활용하길 바랍니다. 예, 그러한 관점으로 어떤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학습할 거고 저는 그 교과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통점만을 발췌해서 오늘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시험 평가는 모두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수업을 통해서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학습을 통한 어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워낙 내용이 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는 참고하시면서 제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하시고, 뭐 메모도 거기다 하시겠지만 수업과 관련한 시험 평가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업하는 내용의 내용을 구두로 평가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강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강혈은 앞에서 설계한 것처럼 경혈압 기호는 가버너 베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약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번호는 이제 유주 분포에 따른 순서로 정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명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외우려면 정신이 없겠죠. 그렇지만 동의보감에서는 기지음극이라고 하는 명칭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명칭만을 일단은 평가 대비로 숙지하시되, 다만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위를 의가에 따라서 아니면 내단가에 따라서 아니면 이 부위에 대한 어떤 인체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의가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렀구나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들 꼭 명심하길 바래요. 중국의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한반도보다 현재적으로 보면 50배 많은 인구, 50배인가요? 예, 100배인가요? 많은 인구와 그 다음에 그 넓은 영토에서 수많은 문화와 그 다음에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이 중국 대륙에서 활동했고, 그들의 활동 과정 속에서의 의료적 경험들 들이 각각의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다가 결국은 중국 통일 또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합쳐지면서 이게 통합되어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통합의 과정으로 친구 문헌 중에 일부는 친구 대성과 같은 책도 명나라 시대 양계주 선생을 통해서 발간이 되기도 했고, 또 기타 다양한 친구 의서 전문서들도 등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료적 행위와 실천을 했지만 그 내용의 공통점들을 결국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 현상이나 의료적인 실천 과정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이 장강에서 드러난다는 점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이제 기지음극이다 라는 부위죠. 부위는 이제 회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맥의 기시열 회음 부위와 꼬리뼈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꼬리뼈를 여러분이 촉지할 수 있는데, 그 부위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중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의 뒤쪽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이쯤에 있어요. 항문이. 그러면 항문의 뒤쪽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에 붙어 있는 구조죠. 근데 항문의 공간은 바로 단면을 보면 이 골반 안에서는 이 직장이라고 하는 렉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항문 안쪽은 사실은 음식물 찌꺼기를 비롯한 장내 미생물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이외의 공간이 결국은 이제 인체 내 조직이기 때문에 자침 과정에서 항문의 손상, 직장 내 손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또 위치적으로 보면 회음 부위와 마찬가지로 골반 아래쪽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노출이 아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장강혈을 임상적으로 다용으로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환에는 매우 뚜렷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어떠한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그러한 측면의 항문 주변에서의 위치는 결국은 항문과 관련돼 있는 해부학적인 근육이나 힘줄들이 분포하고 있고, 신경도 결국은 항문과 그 다음에 고창자라고 하는 렉텀과 관련된 신경 조직이 있고, 혈관들도 바로 그러한 주변에 있는 정맥들인 거죠. 동맥보다 정맥을 주로 설명한 거는 바로 이 주변은 주로 정맥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강은 동맥의 락혈입니다. 락혈은 고전적으로 척추혈관을 비롯한 정맥의 성격을 띠는 영역이라고 했죠.
결국 장강의 공간은 항문을 중심으로 하는 체표 혈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 개회에서 드러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병증의 모델들은 동맥의 병증뿐만 아니라 항문에 관련된 병증을 아시얼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으로 써왔다라는 점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위가 꼬리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부위가 꼬리뼈에 해당하는 부위고 지금 이 부분이 항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위과 이 부위의 요경계다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확장된 그림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우 먼 거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항문과 꼬리뼈 사이의 공간을 보면 매우 비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매우 비좁은 공간을 만약에 자침하게 된다면 이런 방 이러한 방식으로 자침의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자침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자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자침하게 되면 사실은 앞에 있는 직장을 염두에 두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장강혈을 혹시나 타멸하고 자침하게 되면 자침의 방향은 이 꼬리뼈를 기준으로 타멸하고 항문과 꼬리뼈 사이에 피부면에서 꼬리뼈 밑면을 타고 골반 안으로 자침하듯이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혈관의 특징은 이와 같이 항문에 분포하는 주된 동맥보다는 이런 항문 주변으로 분포하는 혈관들이 지금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문 주위의 병증의 모델들은 물론 항문 괄약근과 같은 평활근의 증상도 관련돼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맥류와 관련돼 있는 혈관 병증이 항문의 주된 병증의 모델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맥의 락회라고 하는 의미가 장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주의 사항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깊이 자침 과정에 직장이라고 하는 렉툼, 이 렉툼의 영역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침의 방향이 꼬리뼈를 기준으로 항문이 있다면 항문과 꼬리뼈의 중간에서 꼬리뼈의 안쪽 틈을 타고 요면으로 침이 들어간다라는 식입니다.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들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금 항문이 있는 거죠. 항문의 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전음 부위에 해당하는 공간이죠. 이건 현재 남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위는 전립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있는 부위가 우리가 인맥에서 보면 회음의 공간이라고 했었죠. 이 공간이. 예. 물론 여성인 경우에는 전립선이 없어요. 그런 차이를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MRI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RI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항문의 구조, 항문 앞에는 지금 전립선의 구조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예. 그러한 해부학적 특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요수혈입니다. 요수는 꼬리뼈와 엉치뼈가 만나는 공간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엉치뼈의 모습이 대략 이런 구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면이 꼬리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엉치뼈와 꼬리뼈가 만나는 부위인데 특히나 엉치뼈와 꼬리뼈가 만나는 부위 뒤쪽 아래쪽 면에는 엉치뼈의 아래쪽에 엉치뼈 틈새라고 하는 공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는 엉치뼈 틈새를 향해서 자침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 아래쪽 사진을 보면 꼬리뼈가 있고 엉치뼈 틈새를 찾아서 자침을 할 때 장강혈처럼 횡자듯이 자침을 하는데 이때 엉치뼈의 뒤쪽 엉치뼈의 능선과 엉치뼈의 앞쪽면 사이의 틈을 타고 올라가서 지금 이 공간 안은 엉치뼈 안쪽 공간 그러니까 그 엉치신경이 존재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지금 글씨가 쓰여져 있고요. 다른 명칭도 마찬가지로 많죠. 많은데 동의보감은 특히나 이 중에서 좀 다른 명칭을 5개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공이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이 숫자가 결국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 그, 어, 그 중추신경계의 척수액이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또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숫자는 또 골수의 숫자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부위 해부학적인 위치로 보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에서 항문 쪽과 관련돼 있는 구조물은 거의 또 동일합니다. 겉에 있는 심줄 위주로. 그래서 장강혈과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를 갖는데 그런 점에서 요수혈은 장강혈을 대용으로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강혈을 쓰기가 어려울 때는 요수혈을 대신해서 치료적 목적으로도 쓰더라. 라는 점도 생각하면서 엉치신경이나 꼬리신경 관련한 거는 사실 이 엉치뼈 안쪽에 존재하는 신경 구조를 염두에 둔다는 거죠. 혈관의 구조에 있어서는 장강혈하고 비슷한 이 고창자 정맥 얼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쪽 엉치뼈와 관련되어 있는 동정맥이 가장자리에서 이 부위에 분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자나 횡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일단 언급한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자 원래대로 하면 이 표준 위치에서 직자하는 게 맞겠죠. 직자라고 하면 이렇게 자침하는 게 직자겠죠. 근데 이렇게 자침하면 사실 엉치뼈 틈새에 뼈에만 닿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자침의 방향을 아래에서 위쪽을 통해서 틈새를 타고 엉치뼈 공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엉치뼈 틈새라고 하는 공간의 요소가 바로 이 공간인 거거든요. 이 공간에서 봤을 때 자입의 방향은 바로 이 엉치뼈 틈새를 타고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지금 엉치신경과 꼬리신경이 나온다는 거군요. 엉치신경과 꼬리신경은 위에서 척수신경의 가지로서 지금 엉치뼈 안쪽으로 지금 이제 가지쳐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위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침의 방향이 이렇게 자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자침한다라고 생각하고 타멸과 추혈 자침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부학적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소개하는데요. 엉치뼈 틈새의 위치는 나중에 또 엉치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또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타멸 과정에서 엉치뼈 틈새를 찾는 거는 나머지 경혈, 특히나 족태양 방광경에 있는 나머지 경혈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엉치뼈 틈새는 시술을 하지를 못하더라도 타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위치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엉치뼈 틈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골화되면서 좁아질 수도 있어서 척표 촉지에서 엉치뼈 틈새를 만지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연령이나 또 모습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찾는 법을 익혀야겠죠. 엉치뼈 틈새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동맥의 경혈 이외에도 경회 기혈로 포함되는 경회 기혈을 추가로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경회 기혈을 보면 욕이라고 하는 경회 기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EX라고 하는 것은 익스트라 포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WHO에서 약정한 기호입니다. EX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특정 경맥엔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WHO에서 인식하고 있는 공용되어 있는 경회 기혈이구나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백, 등에 있다라는 것의 약어입니다. 그리고 번호는 등에서 9번째 경행 기혈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9번째는 사실은 어떤 순서가 유주 분포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WHO의 입장에서 다빈도로 등장하는 경혈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뒤에 거기에 번호를 부여했다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P9은 욕이라고 하는 경회 계열인데 이 위치는 사실은 근현대 중의학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근현대에서 등장했고 이 위치는 잘 보면 꼬리뼈 끝에서 위로 위치이기 때문에 엉치뼈 틈새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요수하고 거의 동일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요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 부위를 욕이라고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동일한 영역에 왜 서로 다른 이름을 새로 붙였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주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수의 경우는 주치의 범위가 이런 범위를 치료한다라고 주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 오히려 장강혈과 비슷한 주치나 아니면 엉치뼈 주변의 주치로 옛날 사람들이 주로 언급했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주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의학자들은 자신이 새로운 주치를 발견한 만큼 그 새로운 주치는 새로운 경혈명으로서 인식해야 돼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아 새로운 항성이나 새로운 별을 찾게 되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의미와 관련한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장명하는 것과 같다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는 요수의 다른 어, 요수와 동일한 부위에서 다른적 진료 임상적 의의로 쓰였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임상적 의의는 국부적인 병증을 넘어서 일종의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신경과적인 질병과 관련된 영역까지도 치료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위치가 요수와 동일하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혈들을 설명할 때 엉치뼈를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엉치뼈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세이크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엉덩뼈 능선의 뒤쪽 끝이 위디 엉덩뼈 가시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디 엉덩뼈 가시입니다. 엉덩뼈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구하고 있죠. 예, 엉덩뼈가
능선이 있고 능선의 앞쪽의 융기, 뒤쪽으로 끝나는 융기가 각각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융기를 체표로 촉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이 용기가 촉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용기가 촉지되는 위쪽 함몰, 이쪽 지역은 함몰 형태로 나타납니다. 뼈와 근육의 어떠한 그 구조적인 역할 때문에. 그래서 요 위쪽은 함몰, 요 위쪽은 융기가 되는 구조 때문에 위디 엉덩뼈 가시라고 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엉치뼈의 위치와 허리뼈의 위치를 기준선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과 같은 위디 엉덩뼈 가시의 융기와 함몰이라고 하는 특징이 왜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실습 때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위치가 요 부위일 때 그 위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중심으로 요 바깥쪽이 이런 식으로 함몰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융기를 기준으로 해서 허리와 엉덩이의 공간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 중에 여러분이 또 이제 허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허리뼈 찾기 방법론이 바로 엉덩뼈 능선 찾기법입니다. 엉덩뼈 능선 찾는 법을 야코비라고도 부릅니다. 야코비 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야코비 선을 불어식 표현으로는 투피어 선이라고도 부릅니다. 투피어 선이나 야코비 선은 모두 동일한 용어인데요. 투피어 선과 야코비 선의 공통점은 바로 이 엉덩뼈 능선의 능선의 위쪽 모서리를 수평으로 연결한 선은 넷째, 다섯째 허리뼈 사이쯤에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야코비 선, 투피어 선의 위치는 넷째, 다섯째 허리뼈에 가깝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의 연구 자료처럼 영상 장비를 이용할 때는 야코비 선의 위치는 넷째 허리뼈에서 다섯째 허리뼈 사이의 어느 공간 안에 이게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의 편차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코비 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넷째 허리뼈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촉진하게 되면 촉진했을 땐 반드시 이 부위를 촉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최표면의 피부의 두께 때문에 이 엉덩뼈 능선을 촉지한다는 느낌의 만큼의 피부의 두께가 특히나 피하 지방의 두께가 마치 이 부위가 야코비 선이 있는 것처럼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모든 오류가 나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찰한 결과 촉진에 의해서 야코비 선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은 셋째 허리뼈와 넷째 허리뼈 사이를 기준으로 야코비 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엑스레이나 영상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만약에 촉진에 의해서 야코비 선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야코비 선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넷째 허리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셋째 허리뼈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배 한의사들은 다 야코비 선을 가지고 넷째 허리뼈를 찾고 있다고 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찾은 경혈들은 모두 엉뚱한 데다가 경혈 표시하고 치료한 거죠. 이런 이야기는 20년, 30년 된 한의사들조차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분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한의사의 오진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조롱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언제 알려지게 됐냐면 2017년 논문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이 논문조차도 카이로프라틱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의 정골의학 관련 학술지에서 처음으로 인식한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면 앞으로 야코비선을 찾을 촉진을 통해 찾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이 찾은 야코비선은 셋째 허리뼈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타멸과 자칫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흔적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찾는 야코비선 찾는 법은 B선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 찾다 보면 A선을 찾게 된다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의 해부학과 동양의 해부학에 있어서의 신체적 차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아마도 서구의 아나토미, 그러니까 서구 해부학, 그러니까 그레이 아나토미나 현대 해부학 교과서를 보면 위디 엉덩뼈 가시를 수평으로 연결한 선은 둘째 엉치뼈 구멍에 해당합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서구 사회에서는 위디 엉덩뼈 가시를 연결한 수평선은 두 번째 엉치뼈 구멍에 위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서구 사회의 체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양인의 체형은 위디 엉덩뼈 가시를 연결한 수평선은 거의 대부분 첫째 엉치뼈 구멍에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조차도 동양과 서양의 신체적 특징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서양의 해부학을 기준으로 동양 사람에 적용하면 결국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인 거죠. 이와 같은 내용에 관련된 문제의식은 이 자료는 실험친구 해부학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조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여러 어떠한 유전적인 혼합으로 인해서 서구화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동양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실에서 여러분이 이 위디 엉덩뼈 가시를 찾게 되면 대부분 첫 번째 엉치뼈 구멍을 기준으로 찾겠구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엉덩뼈 능선을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하면 어떤 영상이 보일까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별도로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교실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초음파 교육을 여러분은 한의대생으로 받을 건데요. 아울러 경혈학 실습 과정에서는 영상 진단 기기를 활용해서 초음파 영상 교육도 일부 시간에서 제공하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지만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엉덩뼈 능선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코비 선을 찾거나 아니면 촉지를 통해서 위디 엉덩뼈 가시를 찾는 과정에 분명히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된 인식으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정하는 방법은 바로 간편하게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걸 판독할 수 있으면 오히려 촉진의 미숙함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엉덩뼈 능선을 초음파로 관찰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엉덩뼈 능선의 단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엉덩뼈 능선이 복부에서 다리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초음파 프로브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여기고요. 이쪽이 여기 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엉덩뼈 능선에 초음파 프로브를 갖다가 대면 엉덩뼈 능선이 있는 면은 뼈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뼈를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초음파가 결국은 초음파 이미지, 초음파 신호를 보낸 그 반사파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사파에 의한 영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사가 뼈에선 다 되기 때문에 뼈 안쪽의 공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없습니다. 뼈 바깥쪽의 복강 쪽 이미지는 결국은 순차적으로 배 바깥 빗근, 뱃속 빗근, 배 가로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위에 따라서 신경도 관찰할 수 있다. 그 1번 신경과 2번 신경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신경들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골반에 관련된 다양한 병증을 침 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면 타멸의 방법뿐만 아니라 자침의 대상이 되는 자입 깊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유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양한 초음파 영상을 제공하면 꼭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엉치, 엉치의 공간과 엉덩뼈의 공간을 통한 골반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 골반 위쪽에 존재하는 동맥의 나머지 경혈들을 소개할 건데 세 번째 경혈이 요 양관입니다. 요 양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허리 쪽에 양기와 관련한 관문이라고 하는 역할들인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 용어로 입구를 언급을 합니다. 입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 조절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출입을 조절한다는 뜻이죠. 출입의 조절이라는 의미를 여기다 왜 부여했냐면 바로 허리와 허리 밑을 구분하는 영역이 요양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운동 역학적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요.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가장 많이 허리가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위에 해당합니다. 현대 임상에서도 양방이든 한방이든 가리지 않고 허리 염자든 디스크 환자가 제일 많이 다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네 번째 허리뼈와 다섯째 허리뼈가 만나는 공간인데 이 부위가 취약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다섯째 허리뼈까지는 골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하지만 다섯 번째 위쪽은 결국 골반이라는 구조 위에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떠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근육의 약화들은 허리뼈의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 무리로 가장 큰 허리뼈의 관절 손상은 바로 요양관 지역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요양관의 지역은 넷째 허리뼈와 다섯째 허리뼈의 사이인데 이 틈은 상대적으로 매우 넓어요. 이 부위가 매우 넓습니다. 넓다라는 건 뭐죠? 이 부위를 통한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조작이 뭐냐면 바로 척수로 들어가는 관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그래서 허리에 석수신경 마취라든지 아니면 뇌 척수의 검사를 하기 위한 관찰 지역이 바로 이 요양관 지역을 요척수 천자 주사기를 통해서 척수액을 뽑아내고 또는 마취약을 주입하는 공간이 되고도 있어요. 그만큼 양방에서도 의료적인 중지술이 많은 공간인데 이러한 부분을 한의학에서도 옛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구나. 물론 척수를 자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허리의 취약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이 공간적인 특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16번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16번째라고 하는 것이 추라고 하면은 일종의 척추를 통해서 16번째 척추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넷째 허리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왜 16번째냐라고 할 때 등뼈 12개, 허리뼈 5개라고 할 때 네 번째 허리뼈니까 16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전 문헌에 나와 있듯이 목뼈라고 하는 것은 추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유 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한 지점을 가지고 부위의 위치를 찾으시고요. 등 위치로 보면 등 허리막 이것이 등 허리막을 구성하는 이 근육의 막성층의 바깥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등 허리막의 연부 조직 손상이 허리의 통증에 많기 때문에 결국은 등 허리막의 분포 공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등 허리막은 근육이 아니라
근육을 덮고 있는 막성층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지금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추의 정중선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허리뼈 가시, 스파인과 관련되어 있는 스파이널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척추뼈 가시와 가로돌기 사이에는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갈래근이라는 멀티파이더스라는 근육들이 이 모든 척추뼈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통이 척추 가로돌기 강 근처까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묵갈래근이 일반적으로 척추뼈에는 다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가시끝 인대는 척추의 바깥쪽에 척추뼈 가시의 바깥쪽에서 가시와 가시 사이를 연결하는 힘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척추뼈 가시에 나타나는 구조니까 한번 숙지하면 나머지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다만 등 허리막의 분포 영역이 이 허리 부위에만 있다. 엉치에서 허리 부위에만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용어적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과서는 등 허리막을 허리뼈 넘어서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잘못된 오류예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은 여러분이 꼭 제가 수업한 내용을 근거로 교정해 가면서 수업 어떤 공부를 해주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넷째 허리뼈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경으로 보면 넷째 허리 신경의 뒤쪽까지든 신경과 관련한 요소들이 분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혈관들은 이 척추와 관련해서 위아래로 많이들 분포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라는 점으로 해당 명칭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허리와 관련한 용역에 있어서 동맥과 관련된 병증과 허리와 관련된 병증으로서 현대 한의학에서 이러한 범위 안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다라고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방에서 요척수 천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매뉴얼대로 넷째 허리뼈 가시돌기와 다섯째 허리뼈 가시돌기에 주사 바늘을 넣는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우리는 한편 요양관에 자침할 때 넷째 허리뼈와 다섯째 허리뼈 사이로 자침한다. 물론 자침 과정에서 이 척수 영역까지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영역까지 우리가 자침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감염이 생겨나면 척수염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위가 척수액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안다면 자침 시에 자의 깊이를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깊은 자침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부위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척수염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의 멸균 침을 써야 된다는 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요양관 지역을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해 본 것입니다. 초음파 프로브를 쇼축이라고 해서 가로축으로 뒀을 때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양쪽에 척추 세운근과 근육층을 볼 수 있게 되죠. 대칭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프로브를 대게 되면 가시돌기와 가시돌기를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함몰 지역이 관찰되는데 그 함몰 지역 경우에 따라서는 힘줄도 보이더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체표면에서 가시돌기와 가시돌기 사이를 찾아낼 수도 있고 자입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체표 촉지를 통해서 이런 부위를 잘 못 찾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는 잘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실에 들어와서 실습을 하다 보면 이 가시돌기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BMI가 높은 조금 살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시돌기의 촉진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코비 선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다면 대략적인 감에 의해서 시술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겠죠.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가시돌기와 가시돌기 사이에서 자침할 때 자입 깊이를 놓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입이 돼야 되는 구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요양관 주변에서 이제 경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맥의 경혈 이외에 경회 기혈로서 언급할 수 있는 게 17추라고 하는 경회 기혈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천금 요방의 부록이었던 천금 입광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요양관의 바로 밑에 있는 다섯째 허리뼈 가시돌기 아래점에서 찾았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17이라고 하는 단어는 12개의 등뼈와 다섯 번째 허리뼈를 염두에 두고 경회 기혈명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치의 범위로 보면 분명히 허리 지역의 병증이지만 이 17주가 사실은 동맥의 경혈에 귀속되지 못한 채 일종의 경회 기혈로 계속 취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얘기를 드리고자 소개를 합니다. 동맥의 속성엔 가깝지만 동맥의 경혈로 귀속되진 않았다라는 점으로서 우리는 17추라고 하는 경회 기혈을 인식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입니다. 그 다음에 경회 기혈인 요안이라고 하는 경회 기혈입니다. 요안은 앞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로 이 위디 엉덩뼈 가시를 기준으로 그 바깥쪽 위쪽에 나타나 있는 함몰 지역을 요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뭐죠? 채표면에서 보면 마치 허리에 움푹 들어간 눈처럼 움푹 들어간 공간이 보여요 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표에 나타나 있는 어떤 형태학적 이름을 가지고 그린 건데, 이 출처는 주 비급방이라고 하는 의서에 등장하면서 병증 모델이 뭐죠? 소모성 병증이나 신호요통에 쓰여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입장으로만 우리가 이 부위를 쓸 수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경회 기혈로서는 이런 질환에 동맥의 경혈이나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병증에 쓰이는구나, 경험적 질환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극수라고 하는 경혈인데 요양관보다 바로 한 마디 위에 있는데 셋째 허리뼈 가시돌기에 있는데, 셋째 허리뼈 가시돌기에는 동맥에 해당하는 경혈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위에 경회 기혈로서 하극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금 입광에 존재해 왔지만 동맥의 유주 분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으로 편입되지 못했던 경회 기혈이라는 거죠. 주치봉증을 보면 허리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뇨 생식기 질환, 허리 질환에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런 허리 질환에 쓰이는,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다리 질환에 쓰인다면 이러한 질환의 속성은 뭘까요? 바로 허리 신경이 넙다리 쪽으로 해서 다리 신경으로 이어지는 엉덩신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이아틱 너브라고 하는 사이아틱 너브요. 이러한 궁둥신경, 엉덩신경이 아니라 궁둥신경이죠. 이런 신경은 결국은 다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결국은 허리의 문제가 다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옛사람들에 의해서도 관찰됐고 진료적 모혈로 존재한다. 다만 이 부위를 동맥의 경혈로서 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현대적인 어떠한 진료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극수, 앞서서 말한 것처럼 경의 기혈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WH에서는 extraordinary point라고 하는 EX,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하는 백의 영역일 때는 B라는 영어를 쓰고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하국수까지 설명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 경혈인 명문혈부터 동맥의 나머지 경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지난주 인맥 E클래스 수업, 오늘 동맥의 개괄과 그다음 오늘 하국수과의 설명들을 종합해서 이번 주 말까지 학습일지 제출 구글 클래스룸에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현재 학교에서 어제 날짜로
8 주차부터 대면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안내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10월 19일 경에는 여러분 대면 실습을 하러 학교에 나오게 될 거고요. 아마 그때부터 앞선 시간에 소개했던 방식으로 분반별 조별로 예, 번갈아 가면서 실습이 진행이 되니까요. 온라인 수업과 함께 잘 학습해 주기 바라고요. 다만 온라인 대면 실습을 할 때는 온라인 수업은 줌을 하지 않고요. 이클래스로 녹화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분반에 따라서 목요일에 이 줌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본과 1학년 학생들. 그래서 분반별 모두 권호상 교수님이나 저의 이 경혈학 1 수업은 8주차부터 모두 이클래스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대면 실습 기간 동안은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내할 거니까요. 그때 파악해 주기 바라겠고요. 예,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